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재생에너지 혁명, 그야말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올랐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왜 뒤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7.5%.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하고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숫자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세계 평균은 29.9%인데 우리는 7.5%. 이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 앞에는 어떤 장벽이 놓여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왜 이렇게 더딘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문제가 얽히고 설킨, 뭐랄까,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인데요. 핵심적인 문제들 하나씩 짚어보죠. 문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복합적입니다. 첫 단추부터 꼬이게 만드는 이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는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사업자가 저기 땅 좋네? 하면서 달려드는 시기니까 당연히 주민들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정책은 계속 우락가락하고 환경영향 평가는 믿기 어렵고 이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신문 헤드라인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개 부처 돌며 해도 돼요?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 하나 하려고 부처를 10개나 돌아다녀야 한다니. 이건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조 원짜리 투자를 가로막고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아주 소모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이거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우리 이웃 나라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자 모델, 일본의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와, 이 차이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혼자서 땅 찾고 허가받느라 고군분투하는데 일본은 아예 정부가 딱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지자체랑 어민들하고 미리 다 이야기해서 자, 여기는 해상풍력 해도 되는 촉진 구역입니다 하고 쾅쾅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정부가 미리 갈등을 조정하고 판을 깔아주니까 사업의 예측 가능성도 주민 수용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프로세스를 보면요, 진짜 꼼꼼해요. 공식 평가가 시작되기도 한참 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의견을 받고 최종 보고서까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공청회를 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절차의 민주성,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접근법을 가진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하고 밀어붙이는 바로 설계자 모델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중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숫자가 말을 해줍니다.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2025년 목표치를 2023년에 이미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런 놀라운 속도, 이 어마어마한 규모,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국가 계획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 성공의 엔진, 그 비밀은 바로 이 1+N 정책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이라는 최상위 국가 계획이 우리 이 방향으로 간다 하고 명확한 목표를 딱 던져주면요.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N들, 그러니까 중앙부처, 지방정부, 모든 산업 분야가 일사불란하게 그걸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3구역 3선이라는 공간 계획은 이건 진짜 탁월한 아이디어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지도에다 미리 선을 쫙 그어놓는 거예요. 여기는 개발해도 되는 곳, 여기는 조심해야 하는 곳,
그리고 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이렇게 명확한 게임의 룰을 미리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에서처럼 맨날 부지선정 가지고 싸울 일이 애초에 확 줄어드는 거죠. 싸움 나기 전에 미리 규칙을 정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일본의 합의 만들기와 중국의 강력한 계획,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 나아갈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들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몇 가지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처럼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이랑 수용성을 높이고요. 동시에 중국처럼 국가 계획과 법률이 엇박자 나지 않게 일관성을 꽉 잡아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키우는 거죠. 특히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사회적 영향까지 꼼꼼히 보고 사업 다 만들어 놓고 도장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구상하는 첫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웃 나라들은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장벽들 분명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 역시 오늘 본 것처럼 꽤 명확해 보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교훈들을 잘 배워서 이 커다란 격차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